철가방 속 그림자. 서울 변두리 흐린 가을 하늘 아래 낡은 중국집의 모습이 보인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빨간색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서 한 남자가 빗속으로 뛰어나온다. 40대 후반의 나이, 마른 체구에 조금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다. 그는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김도우는 10년째 이 동네에서 중국 음식 배달부로 일하고 있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일상, 단조로운 하루하루.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 철가방 속 따뜻한 짜장면처럼 그의 가슴 속에도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형사님, 이거 보셔야겠는데요. 형사과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먼지를 춤추게 한다. 박상우 형사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동료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뭔데?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요. 공소시효 폐지 이후 재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우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기억을 더듬는다. 10년 전 그의 경찰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처음 접한 사건이었다. 초임 경장 시절 형사과에 막 발령받았을 때였다. 그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교수 부부가 새벽에 침입한 괴한에게 습격당해 부인은 사망하고 교수는 중태에 빠진 사건. 당시 박상우는 주변 수색과 탐문 수사만 맡았던 새내기 형사에 불과했다. 이제서야 해결됐다고? 10년 만에? 네. 살인 공소시효 폐지 덕분에 재수사 들어갔던 건데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네요.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용인서 박장호 팀장이 해결했대요.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사건이었던 만큼 그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길? 이것 때문입니다. 동료 형사가 내민 서류 한 장. 박상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김모 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 기록이었다. 이 사람이 김모 씨의 공범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락처에서 우리 관할의 누군가와 꾸준히 연락했던 기록이 발견됐어요. 박상우의 시선이 서류 하단의 전화번호에 머물렀다. 그 번호의 소유주는 김도우라는 인물이었다. 이 사람, 내가 알아. 박상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물줄기 너머로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자주 들르던 중국집과 항상 묵묵히 음식을 배달하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김도우는 차가운 가을비를 맞으며 배달을 계속했다. 마지막 배달지는 아파트 1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확인했다. 편지 봉투에는 희망이에게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것은 그가 매달 보내는 후원금과 함께 동봉하는 편지였다. 오늘 저녁 배달을 마치고 우체통에 넣을 예정이었다.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 아파트의 단골 손님 중 하나였다. 아, 김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고객이 지갑을 꺼내는 동안 김도우는 주변을 살폈다.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가정의 평화로운 저녁 시간. 그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요,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죠. 김도우는 꼼꼼하게 거스름돈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그때 현관문 뒤로 아이가 한 명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빠, 짜장면 왔어요? 응, 먹자. 아이는 김도우를 잠시 바라보더니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김도우는 아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짜장면 맛있게 먹어. 아파트를 나서는 김도우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희망이는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까? 경찰서 인근 중국집. 박상우는 자신이 늘 찾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얼마 후 작은 종이 울리고 김도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와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형사님 오셨네요. 그래, 오랜만이네. 김도우는 박 형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한 탓에 그는 많은 단골들을 알고 있었다. 특히 경찰들은 이 중국집을 자주 찾았다. 날씨가 안 좋으니 몸 조심하세요. 김도우는 활짝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박상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0년간 한결같이 이 일을 해온 그 남자. 언제나 성실하고 친절한 김도우. 박상우는 자신이 본 서류와 그의 이름을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던 박상우는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기부함을 발견했다. 아동 후원을 위한 모금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박상우가 주인에게 물었다. 아, 그거요? 김도우가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어려운 아이들 돕는다고. 자기도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서 보낸다더라고요. 그렇군요. 박상우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기부함에 넣었다. 그리고 중국집을 나서며 고개를 갸웃했다. 용인 살인사건 용의자의 공범과 연락했던 사람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작은 고시원방, 그의 생활 공간은 겨우 3평 남짓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붙어있다. 아이들 사진이었다. 그가 후원하는 5명의 아이들이었다. 그중 맨 위에 있는 사진의 아이 이름이 희망이었다. 김도우는 작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잔액은 230만 원. 그의 전 재산이었다. 오늘은 월급날이었고 그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을 후원금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그는 통장을 다시 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길, 문득 뒤에서 차가 붙는 느낌이 들었다.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계속 가던 김도우는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으로 다가온 그 차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운전석에는 박상우 형사가 앉아 있었다. 김도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는 천천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박 형사와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일이신지. 김도우 씨, 혹시 김태준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박 형사의 질문에 김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김도우 씨 전화번호가 그 사람 연락처에 있을까요? 그리고 통화 기록도 있던데요. 김태준 씨는 지난주에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용인에서 일어난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어요. 김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박 형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박상우는 김도우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흔들림보다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이 문제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김도우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오토바이로 향했다. 박상우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지만 도대체 무엇일까? 그날 오후, 김도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배달을 다니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한 공중전화 앞에 멈춰 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는 매달 희망이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희망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희망이는 잘 지내나요? 네, 덕분에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김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혹시 희망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조금 더 무거워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망이 아버지는 희망이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무례한 질문을 해서요.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혹시 한번 희망이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김도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희망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랄게요. 전화를 끄는 김도우는 부스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우는 동료 형사와 함께 김도우의 고시원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김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선 박상우는 벽에 붙은 아이들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사진 속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죠?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입니다. 후원이요? 어떻게 후원하시는데요? 김도우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보냅니다. 한 아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요.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은 놀라울 정도로 검소했다. 필요한 물건만 간신히 갖춰진 상태였다. 김도우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태준과의 관계가 정말 없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10여 년 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한 적 없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김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저는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박상우는 김도우의 눈을 응시했다. 뭔가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김도우 씨,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김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박상우는 김도우의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저기 좀 열어봐도 될까요? 김도우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다. 박상우는 그것들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도우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김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친구,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입니다. 박상우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이모 씨와 닮아 있었다. 김도우 씨. 이 사람이. 김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제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희망이에요. 박상우는 충격을 받은 채 김도우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다. 모든 걸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10년 전 김도우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의 본명은 김민호였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인 심준혁과 그의 아내 이영주와 가까운 사이였다. 심준혁은 의대 교수로 성공했고 영주는 그의 아내로 5살 된 희망이의 어머니였다. 그들은 제게 너무 잘해줬어요.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에 실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심 교수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 교수의 집 근처에 있었어요. 갑자기 김태준과 그의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제 옛 사업 파트너였는데 돈 문제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그들을 설득해 돌려보내려 했지만 김태준은 이미 심 교수 집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돈이 많을 것이라며 털어보자고 제안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 교수 부부에게 주의하라고 알려주러 뛰어갔지만 김민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김태준과 그의 친구는 집에 침입해 심 교수 부부를 공격한 뒤였다. 영주는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심 교수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김태준이 저를 보고 도망쳤고 저는 심 교수 부부를 도우려 했지만 영주는 김민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고 심 교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패닉 상태에 빠진 김민호는 자신이 누명을 쓸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 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김도우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그를 괴롭혔다. 특히 희망이가 고아가 된 것이 그를 괴롭혔다. 저는 희망이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1년 후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후원자로서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기로 했죠.
김도우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희망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이었다. 김태준이 최근에 전화한 이유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도망치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박상우는 김도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년 동안. 김도우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희망이를 계속 도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김도우, 이제는 김민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는 자신의 진술을 마무리했다. 박상우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심 교수가 아직 살아계신가요? 네, 하지만 그때 입은 상처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압니다. 김도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박상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김도우 씨는 도주 우려가 있으니 여기 머물러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김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에서는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일주일 후, 박상우는 용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심준혁 교수는 10년 전 사건 이후 오른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게 되었고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심했다. 그는 병원 생활을 하며 간간히 글을 쓰는 정도였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부경찰서 박상우 형사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때는 빛나는 두뇌를 가진 의학자였을 그의 눈빛은 이제 흐릿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교수님의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심 교수의 눈이 살짝 반짝였다. 누군가요? 김민호라는 분입니다. 교수님 기억에 있으신가요? 심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민호. 그래요, 기억납니다. 오랜 친구였죠. 그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범인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심 교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공범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말리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늦었고. 심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내는 민호의 품에서 죽었다고 들었소. 그가 그녀를 안고 있었다고. 박상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까? 경찰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난 알고 있었소. 민호가 그날 밤 우리 집에 왔다는 걸. 내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민호가 영주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소.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민호는 영주와 특별한 사이였소. 대학 시절 그들은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녀를 빼앗았죠. 그런데도 민호는 우리의 친구로 남아주었소. 박상우는 충격을 받은 채 심 교수의 말을 계속 들었다. 그날 밤 민호가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범인들과 연관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소. 내가 치료받는 동안 희망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다가 입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는 희망이를 찾아냈군요. 네, 그는 10년 동안 매달 희망이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심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민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김도우는 석방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살인사건의 공범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돕기 위해 현장에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사건 직후 도주한 것과 허위 신분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경미한 처벌만 받게 되었다. 김도우 씨, 아니 김민호 씨. 박상우가 그를 불렀다. 경찰서를 나서는 김민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심 교수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이도요. 심 교수님이 직접 연락해서 희망이와 양모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김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간 그를 괴롭혀온 죄책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강원도의 한 휴양지. 김민호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심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 희망이와 그녀의 양어머니가 있었다. 민호야, 오랜만이구나. 심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야, 사과는 충분히 했어. 이제는 서로를 용서할 시간이야. 희망이는 조용히 김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후원받았던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는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게. 심 교수는 김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우리 함께 희망이를 위해 힘을 합치자.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10의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빛이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다. 시청하신 영상 이야기가 즐거웠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